안녕하세요. 고명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기 언어논리 기본 강의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언어논리 기본 강의 지금 제목은요. 피셋 언어논리 기본 강의 논리적 독해 기술이에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수업용 독해 기초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평소 풀이하던 방식대로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하시면서 뭐 좀 어렵다라고 좀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좀 쉽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선 바로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나름의 해설.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해설을 굳이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원본 문서 보존을 목적으로 등록물은 업무상의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네. 그리고 1, 2문단에 따르면 보존을 위해서 등록물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실록의 사료로 활용되었던 등록물 원본 문서 베껴서 적는 편차령 등록물이었다. 2문단 따르면 둘로 나뉘는데 편찬에 활용된다는 거 밝히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서 설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 3번 보면 등록을 통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원본 문서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2문단 따르면 등록 만드는 건 보존하기 편리하다는 언급이 있으니까 얘도 동그라미. 얘는 의견의 국가적인 의뢰를 다룬 등록물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제된 형태로 정리한 기록물이었다 라는 말은 의견의 의뢰나 행사를 치른 후 이 기록을 일정한 체제에 따라 정리한 것이지 의뢰를 다룬 등록물 정리한 기록물 아니다. 네, 그래서 X. 원본 문서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재구상한 처음편 등록물이라면 그 원본 폐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단 내용 살펴보면 등록된 원본 문서 폐기하기도 했다는 점 언급하고 있어서 처음편 등록물이라고 폐기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 네, 요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문제 맞췄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틀렸을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맞췄을 거고 어떤 틀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문제 틀린 사람, 이와 같은 설명, 이와 같은 형식의 해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거는 모르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는지 혹은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내에 제시문을 읽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시문을 쭉 읽고 나서
선지를 봤는데 이 내용이 지금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전혀 없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거 아까 전에 여기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더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와리가리 하면서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은 문제에 쫓길 가능성이 커요. 문제의 출제자가 어떤 짜놓은 함정 속에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위와 같은 어떤 설명, 물론 저런 해설도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독학을 하실 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 수업의 목표 자체는 지문을 애초에 처음부터 읽을 때 그때부터 이미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덜 중요한지에 관한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어떤 그런 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 이 제시문을 쭉 읽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밑줄을 긋고 내용을 기억하자. 어떤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니까 이건 나중에 와서 와리가리 하면서 기억을 하자, 확인을 하자라는 형태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만드는 방법, 그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성찰이 필요한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문을 읽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수업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는 끊어읽기의 중요성. 이건 뭐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술어 중심으로 끊어읽기를 해라.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질문을 하면서 글을 읽어라. 근데 그 질문의 형태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면서 글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저는 사실은 이제 지우개질 하는 것도 한 가지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어떤 시험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요거랑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도 여기저기 찾아봤을 거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피셋 시험이라고 하는 거 어떤 과목들을 시험을 보고 그리고 몇 시간 정도가 시간이 주어지는가.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설명할 때 한 가지만 조금 더 이 시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격, 본성 혹은 본질과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를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직 적격성 평가. 인사혁 신청 및 국회 사무처가 공무원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뜻해요. 2027년부터는 이게 자격 시험화돼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일종의 자격 시험으로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을 수 있겠죠. 시험 문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자격 시험화되는 것인 만큼 뭐 지나치게 고득점을 받을 필요는 없고 일정 수준의 점수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부담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도 저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막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냐? 네, 여러 차례 만약에 볼 수 있다. 뭐 글쎄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시행령에 대해서 저도 아직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못하겠지만 일단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구성 전체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어논리 영역의 경우는 이제 40문항 그리고 100점 몇 점이 돼 있고요. 전체 문제 풀이 시간 90분 정도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제 머리를 굴려 본다면 문제 하나를 푸는 데 있어서 2분 정도 문제 하나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겠구나. 2분 정도 이내에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쉽다. 독해 문제 같은 경우 뭐 좀 쉬운 독해 문제가 있다. 쉬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푸는 것이 혹은 좀 더 빨리 푸는 것이 논리 추론 영역, 그다음 비판 영역에 있어서 문제를 풀이하는데 시간을 확보하는 길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조금 요거 바로 적격성, 적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요게 aptitude라고 하는 게 이제 적성 또는 소질, 네, 타고난 재능, 혹은 잠재력,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잠재력, 적성, 소질, 타고난 재능, 또는 이제 잠재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긋고 잠깐 여기서 멈췄냐라고 하냐면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공직 적격성 평가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 국어 시험하고 조금 비슷하다. 근데 논리 문제가 들어가니까 꼭 국어 시험은 또 아닌 것 같은데 IQ 테스트 같은 거다라고도 생각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 과목에 있어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사실 영역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좀 더 엄밀하게 뭐 얘기를 해본다면 뭐 그래도 뭐 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별로 소용은 없는 것 같고요. 국어 교과에서도 어떤 이런 식의 제시문을 읽는 방식하고 관련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그냥 많이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학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뭐 과학 철학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 전공이기도 하고요. 그거랑 관련된 얘기는 이제 또 별도의 얘기긴 한데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적성, 소질, 타고난 재능, 잠재력 사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그냥 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냐 기출문제 많이 돌려보면 되는 거냐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생각하고 이거는 운빨이다. 이거는 실제 뭐 실무하고 전혀 관련 없는 되게 그냥 좀 뭐랄까 그냥 타고난 머리로 푸는 그런 시험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 지금 적성, 소질 혹은 타고난 재능,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거나 변하지 않는다거나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살펴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좀 설명하려는 거 평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피셋 언어 논리 영역에서의 평가 항목 왜 얘를 지금 적격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가 적성 혹은 소질에 관한 평가다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이 항목을 들여다보면 이 항목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요 이제 그 PSAT 언어 논리 시험 PSAT 시험 자체의 초기 요거 자체를 이제 처음에 정립하는 데 기여하셨던 김명숙 교수님이 썼던 논문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 언어논리 영역 평가 항목들 여기 이 시험에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들은 공직자가 지식정보 사회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지녀야 할 자질인 거죠. 일종의 어떤 태도라든지 소질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체화되어 있는 어떤 태도다라고 조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일시적으로 이게 명제적인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명제적인 형태의 지식. 어떤 문장을 내가 아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자전거를 타듯이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면허를 하는 것, 운전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큰 부분 그야말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 그것 역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명제적인 지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거 그런 자질을 평가하는 의도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가 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들을 조금 포함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와 관련된 문학작품과 관련된 이해 능력, 표현 능력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왜 이게 제외가 되느냐 굳이 얘기를 해본다면 문학작품과 관련된 이해 능력, 표현 능력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그 문학작품과 관련된 이해 혹은 표현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요. 특정 작가의 한해서 특정 작가와 관련해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 세계와 관련해서 특정한 어휘 혹은 특정한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거기도 뭐 나름의 논리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식정보 시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객관적인 태도예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이는 어떤 것,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엇,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옳다, 누가 봐도 그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제시문이 있어요, 어떤 글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글을 읽는 능력. 어떤 주장을 펼칠 때 누가 봐도 아 이것은 타당하다, 올바르다, 그 정도면 건전하다, 충분히 저런 입장을 지닐만 하다라는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타인의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 필요한 능력이겠죠. 그런 점을 살펴본다면 문학작품 관련된 이해 능력, 표현 능력, 물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범주가 넓고요. 객관성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조금 이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냥 어떤 지금 이 시험 자체에서 의도하는 방향하고 관련해서는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추론 능력, 비판 능력이 있고요. 지금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건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 글이 다루고자 하고 있는 하재, 그 다음 논쟁점,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능력을 찾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 논지라고 불리죠. 그리고 글의 맥락을 통해 개념들을 이해하고, 자, 요 부분 오늘 또 얘기해 볼 건데, 글의 맥락에 의해서 맥락에 의해서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좀 이해에 대한, 이해란 뭐냐, 이해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설명할 텐데요. 우선 이렇게만 이해 능력 이런 걸 평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 다루고 있는 화제, 논쟁점, 문제 살펴보면 일치부한 문제 나온다라는 소리고요. 글이 다루고 있는 화제와 논쟁점 찾는 문제 살펴본다면 논지 파악하기, 빈칸 채워서 아 빈칸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빈칸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궁극적인 논지로 볼 수 있는 것은 물어보는 문제 가끔씩 나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찾는 능력, 논지 찾는 능력이고요. 맥락을 통해서 개념들 이해하고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 가끔씩 문제 나올 때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 능력은요. 자료에서 쓸 수 있는 글의 내용을 정하고 적절한 개요를 구상해서 문단들을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가리키고요. 단락을 구별하고 앞뒤 빈자리에 적절한 문단, 문장, 단어 선택해서 글을 완성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글을 표현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표현할 수 있는가하고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요번 6회차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수업하려고 하는 거, 논리의 맥락에서 이해와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할 겁니다. 추론 능력과 비판 능력, 이거는 이제 8월에 진행할 제 수업에서 이제 할 얘기고요. 뭐냐면 주어진 정보에서 필연적으로 참여되는 주장, 타당하게 따라 나오는 주장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끌어내는 능력, 발생된 사건과 현상의 원인을 추론하거나 주어진 원인들로부터 결과를 추론하는 능력, 이제 귀납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귀납적인 추론 능력입니다.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주어진 정보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론, 숨은 전제, 특정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 반드시 가정될 전제들을 추론하는 능력, 이건 사실 이제 연역 논리에 근거해서 논쟁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추론 능력에 속하고요. 비판 능력, 글에 등장하는 주장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논증을 이끌어가는 방식, 글에 포함된 문장들 사이의 상호지지 관계를 파악해서 도식화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나왔었던 피셋 언어논리 영역의 평가 항목, 앞에 두 가지를 이제 언어에 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이다라고 본다면, 여기는 이제 논리와 관련된 추론과 비판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논리와 관련해 있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 이 내용에서는요,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사용 능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사용 능력.
자, 그러면 이 객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특정한 전공자, 특정 학문의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인문학, 사회과학, 그다음 자연과학 등에서 골고루 내용을 출제하고요. 대학 교육 과정에서 지도되는 교양 수준을 넘는 전문 용어 혹은 그런 이론이 있다면 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학문 전공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특정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뭐 문학을 공부했든 철학을 공부했든 역사학을 공부했든 혹은 사회과학 영역에 있어서 경제학을 공부했든 법학을 공부했든 혹은 이공계 계열에서 뭐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무엇을 공부했든지 간에 이것 어떤 학문을 전공했든지 간에 골고루 내용을 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과정 거기에서 지도되는 교양 수준을 만약에 넘어선다.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보통 듣는 교양 수업 그 수준을 넘어서는 만약에 그런 전문 용어나 이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에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특정한 배경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어떤 정답을 빠르게 골라내는 그러니까 어떤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진 않겠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의 평가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암기 위주의 집약적, 압축적인 수험 공부 통해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없도록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 외우고, 이거 시험에 나올 테니까 이 개념 외우고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좀 이렇게 특정 개념들을 쭉 서머리해서 그것들을 외우면 정답을 바로 그냥 제시문 읽지도 않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서머리된 어떤 그런 개념들 그것들을 그냥 외우고 특정 개념 나오면 어떤 개념 나오는 선지 고르면 정답. 이런 식으로 학습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시문을 쭉 읽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정답을 고르는 그런 식의 판단 능력 을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떤 학습 방식이 필요하냐? 평상시에 폭넓은 독서와 토론을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취지는 이래요. 그래서 시험이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 교육 받아도 되고요. 독서, 토론, 혹은 비판 참여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상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어떤 점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객관적인 의미로서의 객관성의 추구다. 이제 객관적인 의미를 지닌 문장에 사용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 폭넓은 독서와 토론 두 가지를 이제 묶는 이유는 독서라고 하는 건 사적인 활동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를테면 제가 뭐 베스트셀러 같은 거 한 권 구입했습니다. 그게 뭐 인문 교양서, 넌픽션이든 픽션이든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저 그냥 재밌게 그냥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 혼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객관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어렵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아닙니다. 그런 식의 독서는. 서점에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뽑아가지고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읽어봐야 된다. 뭐 그런 책이 있죠. 그런 책을 이제 보면서 일종의 이제 그냥 이런 내용이 있네. 그래서 글씨는 다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아니에요. 토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뭐 대학 1학년 때 하는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토론 수업 같은 것만 살펴본다면 어떤 점에서 보면 조금 말싸움 같은 거기도 하고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규범, 토론에 있어서의 규범과 관련해서 토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주고 어떤 논증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어떤 오류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튜터링을 뭔가 해주는 방식의 그런 토론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런 식의 토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싸움, 말꼬투리 잡기 해서 들어가는 그런 말싸움이다, 그런 식의 토론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토론은 아닙니다. 그 토론은. 여기서 말하는 토론, 여기서 말하는 독서다라고 얘기해 본다면 어떤 규범성을 지니고 있는 독서와 토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거예요. 이 문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를 이야기해 본다면요.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담고 있는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정보, 저자가 생각하는 저자의 생각 그리고 논지 그게 과연 무엇이냐. 혼자서 읽고 나서 난 이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만족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리고 끝!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이 저자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주장을 제시했고 그리고 나서 이거랑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뭐야. 라는 형태의 독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토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어떤 토론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 토론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그리고 그 토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논증을 제시하고 그걸 머릿속으로 전부 다 고민하면서 설계를 하고 논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요. 재반박을 하고 누군가가 저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떤 튜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지금 당신이 사용한 논증은 어떤 점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논증을 이렇게 바꿔서 가는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튜터링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토론 그런 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이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능력, 교육 좀 중요해요. 독서, 토론, 비판, 참여. 의욕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어떤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의 내용이 그러면은 그것도 어떤 그러면 그런 지도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이니까 이를테면 그것도 일종의 배경지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보통은 지금 여기 이 시험 자체를 설계한 전공자들,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이 시험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논리라고 얘기하는 건요. 논리적 추론 규칙들이 참이고 타당하고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논리학 전공자들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논리 규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요. 논리 규칙들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누구나 자명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초적인 원칙, 그런 자명한 어떤 직관으로부터 모든 규칙들이 따라 나와서 그래요. 요거랑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논리 추론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많이 강조할 만한 강조를 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논리적인 추론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거나 어떤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탐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실험이나 특별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규칙이 아니라 그런 원리가 아니라 누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게 옳지라고 하는 그 직관적으로 자명한 추론 혹은 그런 식의 언어 활동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식의 독서와 토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육, 독서, 토론, 비판, 참여 과정은 대체로 타자와의 부단한 접촉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접촉을 통해 우리는 타자의 견해를 이해하고 견해차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거랑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더 잘 표현 그래서 상호 이해와 합리적인 일치를 모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 설득의 과정, 그 모색하는 과정을 모색하게 되고요. 그 과정과 접촉, 활동 속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피셋의 궁극적인 이념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게끔 훈련하도록 만드는 것, 어떤 점에서 보면 피셋 시험이 지향하고 있는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이 조금 장황해진 것 같긴 한데요. 하나 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독서와 토론의 경험 상당히 어떤 점에서 보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바지만 이런 식의 독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와 토론의 경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식의 독서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가지고 발제를 하고 이거랑 관련해서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고 이런 식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이상적이긴 한데
요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못했다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이런 독서와 토론 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런 걸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실제로 어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절차, 그런 프로세스 속에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조금 상당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 수업은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지금 앞부분에 했던 내용들은 그냥 뭐 머릿속으로 지워버려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시험 자체에 있어서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는 목적 자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문제풀이를 잘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런 문제풀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경 지식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7페이지 문장의 의미 파악하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었던, 앞서 얘기 나눴던 것들, 언어논리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제시문과 문항의 특성이라든지 이 평가,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건 뭐냐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글 속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 객관적 의미하고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뭐 여기도 스킵해도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는 게 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건 이제 서술어 중심의 끊어 읽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라서요. 네. 우선은 의미라는 말, 한국어에서 의미라는 말 자체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미라는 단어 자체는 맥락에 따라서 3가지 정도 뜻을 가져요. 한국어에서. 의미라는 말, 첫 번째 뜻은 지시체, 지시대상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시체, 지시대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얘는 이를테면 제가 과학의 의미가 뭔가요? 과학이 뭔가요? 과학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라고 만약에 어떤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방식으로 답변을 해도 이 의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잘못된 답변은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의 의미가 뭔가요? 과학은요, 뭐 천문학, 물리학, 이론물리, 입자물리학, 생명과학,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이죠. 라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과학이란 뭐냐? 과학의 의미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첫 번째 뜻에서의 의미라는 단어의 사용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의도, 이유, 목적, 주제. 그러니까 과학의 의미가 뭔가요? 과학의 의미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라는 단어는 과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의 질문이 있을 때 과학은요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기 위한 거죠. 과학의 의미란 뭐냐? 자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실제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원리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죠. 라고 답변한다면 그건 과학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답변으로서 목적이라든지 이유라는 뜻을 가진 의미라는 것이 의도, 이유, 목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점, 그 점에 고려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식으로도 의미라는 단어는 사용될 수 있어요. 가치, 의, 효과. 그러니까 무슨 과학의 의미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과학은 말이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편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의 의미죠. 라고 답변한다면 이 세 번째 뜻에서 이 세 번째 가치, 의, 효과. 그래서 과학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 있다, 가치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에서도 사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자, 이 시험에서 의미를 안다라는 건요. 문장이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첫 번째, 지시 대상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왜 여기에 이제 한정 짓는가는 사실은 지금 요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문장의 객관적인 의미하고 관련해서 이제 논리 추론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텐데 그 얘기까지 하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문장의 의미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평범한 언어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뜻을 안다라는 거,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옳고 어떤 상황에서 그른지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을 때 혹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구가 둥글다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뜻을 이해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거 알아 나 그거 맞다고 생각해 혹은 틀리다고 생각해 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2는 4의 배수이다 이상한 얘기죠. 그럼 저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인데 2는 4의 배수다 2가 4의 배수는 아니죠. 4는 2의 배수다 그럼 맞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 혹은 반대라고 하는 맥락에서 어떤 문장의 뜻을 안다, 의미를 안다라는 것을 이런 형태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의 또는 참, 반대 혹은 거짓 요걸 요런 식의 태도를 지니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항상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에 있어서요. 문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정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단어가 틀렸다 맞았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태도는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언어 논리 시험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장은 참이나 거짓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성분만으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특정한 단어나 서술어가 단독으로 참이나 거짓이 될 수는 없다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어와 서술어 결합 상태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끊어읽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서술어란 비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어에서 보통 설명하는 동사와 형용사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해서 서술격 조사이다 또는 무엇 의로서 이런 놈들이 붙는 놈들도 서술어를 볼 수 있고요. 동사들 중에서도 어떤 관형어를 이용해서 명사 앞에 붙는 그런 놈들도 모두 다 서술어로 취급할 수 있고요. 또 되다나 하다를 붙여서 동사로 그러니까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어근도 서술어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술어는 여기 한 요 네 가지 범주를 포함하고요. 오히려 제외해도 되는 서술어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뭐일 수 있다 이런 놈들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서술어들 중에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 서술어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하면 그러면 뭐뭐일 수 있다 이것도 서술어니까 여기도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는요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요. A는 B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A는 B다라는 내용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형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자체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뭐일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적어도 지금 독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특별한 지시 대상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사실로서의 지시 대상이 사실 특징적인 지시 대상이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서술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합상태 주의하고 서술어는 국어교과에서 말하는 동사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어근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한번 이 내용 읽어보시면 인구가 증가한다면 시장이 확대된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인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시장이 확대된다. 주어 서술어 구조가 2번 나와요. 주어 서술어 구조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정보가 2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 2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하고 뭔가 다른가요? 의미가 다른가요? 의미 동일합니다. 얘하고 얘는 의미가 동일해요. 인구 증가에 의한 시장 확대나 인구가 증가한다면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말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어구고 얘는 뭔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측면에서 조금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어구를 보고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이 어구를 보고 나서 나 저거 무슨 뜻인지 아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러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얘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인구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시장이 확대되는 건 아니야 라는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이 문장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문장을 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얻게 되는 반응에 있어서 차이는 크지 않다. 오히려 동일하다. 유사하다. 심각하게 많이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이 둘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은. 주어와 서술어 결합인데 정보 개념이에요. 정보,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되어 있으면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그래서 얘는 한 문장이에요. 문법적인 한 문장 안에 정보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 수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자. 근데 밑에 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글자. 15글자, 11글자, 4글자 차이긴 한데 정보는 똑같아요. 정보 개수. 근데 밑에 놈이 조금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애는요. 문장의 문장 얘 자체로 하나의 문장은 아니고요.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어구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애들이 한 문장 속에 수십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보의 양이 되게 많아지겠죠. 한 문장 안에 정보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파악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이렇다고 하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보의 양이 많다라는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주어 서술어 구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 개념 문장으로 바라보면 문법적으로 한계로 여겨지는 문장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서술어 중심의 끊어읽기 해야 되는 이유가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럼 서술어 중심으로 보냐? 주어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느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한국어에서는요. 주어 생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한국어에서는 주어 생략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주어, 우리라는 주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라는 주어, 누군가라는 주어는 쉽게 생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을 읽다가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만 자기 탓을 해요. 내가 평소에 독서를 많이 안 해가지고 뭔가 이게 제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글이 잘 안 읽히나 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거의 10중 8구는 주어 생략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술제시문이 그래요. 특히 기술제시문이 그러하다. 기술제시문에서는 주어 생략이 되게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어떤 기술제시문 쭉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과학제시문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의미 파악이 전혀 안 돼. 무슨 소린가 하니 머릿속에서 얘가 지시하는 상태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멍해지는 기분이 든다라고 한다면 거의 10중 8구는 주어가 생략됐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생략된 주어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앞에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어구나 혹은 문장 앞에서 생략된 어떤 맥락상 생략된 어떤 단어를 주어로 취해서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서술어의 생략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확률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서술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서 얘를 중심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조선 후기에 백성의 작은 살림집을 짓는 목재 정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짓는다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작다라는 서술어 있고요. 조선 후기에 백성들이 작은 살림집을 짓을 때 쓰는 목재, 그것은 민간 목재 상인인 목상. 목상은 민간 목재 상인이에요. 여기에서 사서 쓰면 되었지만 주어가 생략됐어요. 누가 사서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서 쓰는 거겠죠. 집을 짓는 사람이.
민간 목재 상인이 이 사람에게서 사서 쓰면 된다. 근데 궁궐이나 성곽 건설처럼 대규모 관용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어떤 재료들은 말이죠. 궁궐 혹은 성곽 건설처럼 대규모 관용공사에 사용된다. 근데 그 재료는 그럴 수가 없다. 민간 목재 상인인 목재 상인에게서 사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이 관용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일 거고, 여기에서 사서 쓴다라고 할 때에는 아마도 생략된 건 이 백성의 작은 살림집을 짓는 사람, 어떤 누군가가 되겠죠. 됐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느냐? 그냥 대충 읽고 나서 그냥 뭐 그렇게 주어 서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장 단위로 쪼개야 하느니 오히려 더 글을 복잡하게 읽게끔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지금 이건 사실 제가 여기서 논리적 독해의 기초를 설명하는 이유는 제 수업 후반부에 이어지는 강화와 약화하고도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떤 주어진 텍스트가 있을 때 그 안에서의 핵심적인 정보를 읽을 때 중요한 거, 정확한 주어 그리고 그 주어와 연결되어 있는 서술어, 이 관계를 파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보다.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선 서술어 중심의 끊어읽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명제 개념이에요. 객관적으로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원래 명제라고 부르는데, 근데 철학적으로는 이 명제 개념이 조금은 그렇게 견고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견고하다라고 하면 어떤 객관적으로 참 또는 거짓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요거를 계속해서 지탱하는 거는 특히 지금 여기 독해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명제 개념 대신에 정보 개념을 그래서 사용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거. 객관적인 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참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독해의 본질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앞서서는 우리가 독해를 통해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읽어내야 하는 것 주어와 서술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어와 서술어를 읽고 나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를 얻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문장 개념을 말씀드렸다면, 자 그러면 이제 독해한다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본질과 현상, 본질이라는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계속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개념이라서요. 본질과 현상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둘은 좀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것, 그걸 모두 다 묶어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변이라고 했는데, 가변적이다라는 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달라지거나 혹은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다. 현상에 관한 정보예요. 그래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상의 외면, 표현, 외형 이런 걸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의 겉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 다른 사람의 얼굴 혹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이라는 거 사람마다 상당히 다양한 거죠. 그럼 본질이란 뭐냐? 본질은 현상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개념이에요. 어떤 하나의 정보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현상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본질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본질이라는 것은 대상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실체 혹은 속성을 가리킵니다. 어떤 특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혹은 그 특성의 어떤 그 대상의 본 모습, 본래 모습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속성의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질은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성적인 추론,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 경험에 의해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성적인 추론이 필요하다,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실제로 얘가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그래서 보통 이러한 식의 본질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 대상의 내면 혹은 그 대상이 취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의 겉모습이 있어요. 고명곤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도 고명곤이었고요. 20년 전에도 고명곤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10년 후에도 고명곤일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제 모습과 20년 전의 제 모습 그리고 지금 모습은 달라요. 제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고명곤이라고 불러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10년 전에도 여러분 이름으로 불렸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펜이 있어요. 이 펜은 지금 전자칠판용 펜이고요. 여기 연필도 있습니다. 얘는 둘 다 뭔가 쓰기를 위한 도구인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둘에 대해서 똑같은 이름을 붙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필 그리고 연필. 그럼 이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겉모습이 달라요. 연필이고요. 얘는 연필이고 얘는 사실은 전자칠판용 펜입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연필, 연필. 이체 맞지 않죠? 이체 맞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고명곤이었는데 지금도 고명곤이라고 불려요. 겉모습이 달라졌는데. 왜요? 뭐가 그대로라서? 본질이 그대로라서. 사람의 경우는 그러한 사람의 본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정한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이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대상이게끔 하는 것. 그 대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이 말씀 조금 드리는 뭐 사실은 이제 좀 그런 불변하는 본질적인 게 어디 있어? 라고 만약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현상 넘어 본질.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딨어? 다 변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의 자아 정체성도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것까지 몇 가지가 뭔가 부정된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 자체는 부인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현상을 가능케 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가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불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하더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안 변한다. 달라지는 건 없다. 만약에 그게 달라졌다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본질이 아닐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되게 철학적 논의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그냥 사실은 좀 본질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나중에 또 나올 거고 제시문 읽으면서도 조금 필요한 개념이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독해라고 하는 어떤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뭐냐, 불변하는 것은 뭐냐라는 사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휘 설명을 조금 길게 그냥 조금 해드렸습니다. 네. 독해의 본질은 뭐냐? 이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해가 뭐냐?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거. 이해한다, 말의 의미하는 거, 그 본질에 대해 여러 가지 교내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어떤 글을 읽고 어떤 문장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됩니다. 적어도요.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문장의 뜻을 내가 이해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문장을 이미지로 치환하거나 환원하는 것. 주어진 문장을 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 내가 어디서 봤던 거, 어떤 봤던 그림 혹은 감각정보 같은 인지적인 구성물로 대체하는 겁니다. 혹은 그러한 인지적인 구성물들의 조합으로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날씨가 되게 덥다. 습도가 높아서 되게 눅눅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을 들었을 때 습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이슬하고 관련해서 피부에 닿는 어떤 이슬 같은 것을 떠올리거나 피부에 닿는 어떤 눅눅한 공기를 떠오르는 것, 피부에 닿는 어떤 끈적끈적한 그 어떤 특정한 느낌을 갖는 공기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장을 이미지로 치환 또는 환원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문장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상대주의자들 한 문화에서 유래한 어떤 사고 방식이 있을 때 다른 문화가 그 사고 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논리적으로 유력적인 증거나 논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서술어 기준으로 예를 잘라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서술어 기준으로 예를 잘라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상대주의 한 문화에 유래한 어떤 사고 방식 있을 때 다른 문화가 그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만들 만큼 수용한다. 논리적으로 위협적인 증거나 논증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끊어놓고 나서 근데 상대주의자가 뭐더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서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은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한 문화라고 하는 어떤 보편 개념을 떠올릴 때 문화라는 거 뭐 한국 문화, 일국 문화, 중국 문화, 미국 문화 사고 방식, 논리적으로 위력적이다. 이런 개념들 각각에 대해서도 어떤 이미지들을 여러분은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독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장을 읽고 그 문장과 관련된 배경식 혹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문장을 이미지로 친환 혹은 환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 사실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래서 문장을 이미지로 치환 환원, 요거 배경식에 의존해서 사실 글을 읽는 건데, 요거 뭐 없어도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식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거에 있어서 아는 어휘가 많으면 그건 배경식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어휘가 많다, 아는 어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어휘의 개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을 가지고 뭔가 빨리빨리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겠죠. 정확한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배경식이 많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어떤 특정한 문장을 봤을 때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시간 내에. 필수적이진 않아요. 필수적이진 않지만 주변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유추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문장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거, 이미지로 치환하거나 환원하는 방식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글을 읽는 거에 주력한다, 그러면 이제 뭐 배경식을 많이 쌓고 또 어떤 어휘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본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게 필요하냐 필요 없냐, 지금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장에 뭐가 특이한 적이 있나 보네요. 우리가 어떤 문장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건요, 저런 배경 지식으로의 환원, 치환만 사실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장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장으로의 치환, 환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는 문장들이에요. 특정한 이미지,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치환 환원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주어진 문장을 단순한 형태를 지닌 문장들의 논리적인 결합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관용적 표현이 지시하는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에 이제 수반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양인 중 양반이 관료 혹은 예배 관련 이유로 군역에서 빠져나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반들은 관료 혹은 예비 관료라고 스스로를 주장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군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상민들도 군역 부담을 회피하고자 했다. 이걸로 이해하나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사실 좀 다른 거죠. 풍조가 이렇다, 군역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군역을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빠져나가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 나는 저 빠져나간다는 뜻이 사실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 군역에서 빠져나간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내가 지금 어떤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내가 뭘로 찝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군역을 이행하지 않음, 군역을 하지 않음, 뭐뭐라는 이유로라는 걸 이제 푸는 거죠. 어떤 압축적인 어휘,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을 때 이것을 풀어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것, 얘는 대략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바꿀 때의 테크닉은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보통 이런 식의 의미 해석은 저는 어떤 하나의 수식을 이해하는데, 어떤 계산식을 단순화할 때 자주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1부터 n까지 더하는 어떤 이런 식의 연산이 존재할 때 얘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고 계산 가능한 어떤 형태로 바꾸는 거죠. 조금 더 다루기 쉬운 형태로. 객관적인 조금 더 다루기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거. 뭐 수학에서의 인수분해라든지 복잡한 문장의 표현이 있어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런 풍조가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관용적인 어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장을 문장으로 환원하는 것, 예, 이것도 한 가지 이해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냐?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하느냐? 학습의 전략에 있어서 독해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독해를 할 때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 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해야 사실 일치부합 문제 풀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연습 문제 1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거나 혹은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추론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치환, 환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읽기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냐?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 배경식 많으면 좋아요. 물론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는 좋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아요. 배경식을 그럼 뭐 책을 따로 읽어서 배경식을 쌓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어휘가 만약에 있어요.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건 그러면 사전 찾아보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왜 사전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또 문장을 문장으로 치환, 환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건 사실 좀 이따가 지금 바로 설명하려는 내용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문장을 문장으로 치환한다. 여기서의 문장은 생전 처음 보는 문장들을 뜻해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문장들, 네. 어떤 점에서 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전공에서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텍스트에서 나오는 문장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텍스트들을 조금 더 단순한 형태, 조작 가능한 형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일치부합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환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을 문장으로 치환, 환원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용 독해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해 본다면 독해의 본질이라는 건 이해해요. 그러면 수업용 독해의 본질은 뭐냐? 수업용 독해에서 중요한 거. 자, 수업용 독해의 본질, 핵심 정보 유형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수업용 독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정보의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가정해요. 제시문을 읽고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정보는 그 글 속에서 읽어내야, 끄집어내야 하는 정보의 형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실제로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제가 좀 실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정보의 형태는 사실은 세 가지 형식의 문장 중에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잠깐만 10분 후에 조금 수업 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